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4강 있죠? 24강에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다라고 하는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요, 이사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제3자가 이 경우에 어떤 이사와의 일정 모종의 관계가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건적인 측면에서 이사가 제3자에게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요건적 측면이, 법은 이제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요건적 측면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라는 주관 요건이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사실 요 법의 세계에서 이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러 의혹하고 이런 말이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 신분에 비춰서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중대한 과실은 보통의 법에서는 고의랑 거의 동등시합니다. 일단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자,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을리. 과거에는 이것을 해태했다 이랬어요. 해태가 게을리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게을리했다. 이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법 401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사가 제3자에게 이렇게 직무상 별 관계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사례가 책임의 원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가 임무를 해태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식의 청약서나 사채 청약서나 재물제표 등의 허위에 기재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청약서, 예컨대 주식 청약서 이런 거대 청약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 허위 사실 기재.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건 허위 사실 기재는 중대한 과실일 수도 있겠지만 고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등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만기에 지급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오음수표를 발행했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만기에 지급 가능성이 없는 오음수표를 발행해서 제3자에게 손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러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단히 방만하게 경영했기 때문에 회사가 자본금이 잠식이 돼가지고 변제할 자력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회사의 변제 자력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건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그 사례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사가 입법 배당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법 배당을 주도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런 사례의 경우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요 제3자가 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입증의 책임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죠? 자, 입증 책임이, 요게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좀 입증이 어렵겠지만, 제3자가 입증 책임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이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교재 4번에 제3자의 범위의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가 제3자에 들어갈까요? 이건 곤란하겠죠. 이사는 이 법조문에 있어서 제3자 개념이 아니다.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는 이 X표가 제3자 범위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 그럼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그죠? 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의 발행 어떤 액수를 이렇게 기재하고, 자, 뭐 미발행 주식을 이제 이사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자, 그러한 어떤 위법한 신주 발행 때문에 이 경우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주주는 이런 요건적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게 되고, 제3자인 이 주주가 입증 책임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이사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주는 이 법조문의 제3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신주 배정에서, 신주 발행에서 이렇게 손해가 끼쳤다, 이사가 라고 한다면 이건 직접적 손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손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을 했어요. 이제 교재에서 나오고 있지만 유자가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럼 주주에게 손해가 끼쳐진 거죠. 이것은 직접 손해가 아니라 간접의 손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접 손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 간접의 손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건가, 여기에 손해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간접 손해까지는 포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큰 가로 2번에 판례의 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이러한 간접 손해까지 주주의 손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례의 태도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판례의 태도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를 5번에 책임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책임의 부담자죠. 책임의 부담자가 누구냐? 이사죠, 이사. 이사가 책임의 부담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혜태와, 그죠? 자, 이사가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결의를 한, 찬성한 이사죠. 이사의 이사. 찬성한 이사들, 이사의 이사. 여자들이 상법의 책임이 또 연대배상이잖아요.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사례가 어느 경우냐, 누가 범위에 포함되느냐, 자, 누가 부담하느냐. 자,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제3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이다. 제3 나오고 있고요. 자, 업무 집행에 대한 관여자의 책임이에요. 관여자. 그런데 이제 이 관여자의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업무집행 관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의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 업무집행 관여자라고 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의 이러한 회사의 경영을 맡고는 있는데, 사실상 경영을 맡고 있는데 이사는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에요.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사의 역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업무 집행에 관여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집행 관여자가, 자, 이 경우에 회사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어떤 책임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경우에, 자, 회사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업무집행 관여를 했을 때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책임들에 대한 요건적 측면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그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업무를 지시했거나, 그죠?
업무 집행 지시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또는 그러한 이사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모회사에서 자회사 이사의 도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무권 대행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또한 이사가 아니면서 뭐 명예회장이라든가 회장, 사장,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마치 이사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건 표현이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사라고 하는 자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표현 대표이사의 그런 조문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책임져라, 네가 지금 그 이사가 책임져라, 그런 어떤 측면의 조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집행 지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무 집행 지시자, 이런 자들은 사실상의 이러한 업무 집행을 지시한다라고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그 대주주나 주식 소유 비율을 통해 가지고 이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업무 집행 지시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첫 번째 큰 가로 1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자가 업무 집행 지시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 집행 지시자라고 했을 때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 뭐 대주주라든가, 그죠? 자, 이런 어떤 주주 소유비를 통해서 이사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다, 이걸 업무집행 지시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러니 주식 소유가 아니라요, 금융기관이나 하도급 업체처럼 도급을 준다라고 했을 때 도급 받는 회사의 이사들에게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도급업체로서의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 또는 정치적 우월적 힘을 가지고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자도 포함할 거냐, 이 업무집행 지시자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식 소유를 통해서 이 업무집행 지시자는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금융이나 도급관계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우월적 힘, 정치적 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기에서의 업무집행 지시자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관여자라고 해야지, 이것들은 외부에서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권 대행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무권 대행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죠? 뭐 모회사의 주주가 이 경우에 자회사의 이사의 인장을 스스로 보관하면서 그러한 자회사 이름으로 이런 업무처를 수행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마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 자회사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무권 대행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표현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이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처럼 드러나 보이는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부회장, 명예회장, 부사장, 이런 어떤 명칭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 판례가 업무집행 지시자와 무권대행자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 그죠? 여자들은 회사의 영향력을 전제로, 이게 요건이라는 거죠. 전제로 했다는 것은. 업무집행 지시자나 무권대행자 회사의 영향력을 전제로 미칠 수 있는 자인데, 이 표현이사는 영향력, 회사 영향력을 있든지 없든지 여기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있든 없든, 그죠?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라는 말 속에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요 명칭 자체에서 영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이사의 이러한 장명 자체, 직명 자체 업무 집행권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요 표현이사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회사에 기속이 돼서 회사가 책임져라 이런 어떤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사가 책임져라. 표현이사에게 책임을 추구하겠다. 라는 어떤 조항하고 조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법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책임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한 그러한 조항들이 있었죠. 자, 이사야 손해배상해라, 그죠? 자, 회사 또는 및 제3자는 업무 집행 관여자에 대해서 회사나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조문 자체를 그대로 빌려오는 거죠. 업무 집행 관여자에게 따라서 자, 회사 및 제3자는 업무 집행 관여자에 대해서 임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요건 충족했고 손해배상해라 라고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사에 있어서의 또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연장으로 업무 집행 관여자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4 자본 충실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자본 충실 책임이다 제4 자본 충실 책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본 충실 책임이다 라고 했을 때 가로 열고 인수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요. 인수담보 책임. 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진행 중인 거죠. 자, 회사가 진행 중인데 신주를 발행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자, 뭔가 이렇게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또는 주식의 인수의 청약 자체가 자, 여기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사가 인수한 것으로 처리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에게 자본 충실 책임으로서 인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인수담보 책임 자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갖다 발행한다라고 한다면 신주가 아니고 회사 설립 시의 경우에 인수담보 책임과 누군가 인수는 했지만 납입을 안 하면 납입담보 책임을 발기인들이 졌었죠.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이 신주 발행의 경우에 인수는 했지만 납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인수를 한 거죠. 납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권 처리가 되고 다시 이사회가 재발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실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요 신주 발행의 경우에 이사에게는 납입담보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납입 담보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신주 발행의 경우에 이사에게는 납입담보 책임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임의 성질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회사를 최초로 수립할 때 발기인의 그러한 책임처럼 이러한 어떤 누군가가 인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사가 인수하라. 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자체가 이사에게 어떤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실이 있든 없든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총주주의 동의로서 이러한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느냐, 면제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건 회사의 자본 충실과도 직접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총주주의 동의로 이건 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면제 불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성질적인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이다.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지문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뭐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병존할 수 있는 측면이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 감독이다라고 해서 제6관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이사가 있는데 주주가 이사를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감독 책임, 직접 감독 책임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 자체가 회사의 소유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이사를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자, 대표이사 뭐 이런 또 대표이사나 또는 이사회 이쪽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요 이사의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감독기관이 감사가 있죠. 물론 이 감사의 감독기관은 적법성 검사에 한정이 되고 타당성 검사까지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의 감독의 책임, 감독의 이런 어떤 그런 쪽을 공부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이런 측면에서 주주가 이사를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주주가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거든요. 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 이사를 선임한다라고 하는 자체, 이 선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감독적인 어떤 측면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직접적 감독이 아니라 간접적 감독,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요. 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요 이사의 업무를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주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사의 행위가 입법하다라고 하거든요. 입법행위, 자, 유지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입법행위 금지, 그죠? 입법한 행위를 금지해달라, 유지청구권. 요거는 아무래도 그 입법행위가 있기 전에 금지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인 감독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주주가 그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의 주주가 그 책임을 소홀로 제기하겠다. 자, 그걸 대표소송이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표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사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권적인 측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감독권, 간접적 감독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입법의 유지청구권은 사전적, 대표소송은 사후적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자, 입법행위 유지청구권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법행위 유지청구권 이것을 좀 공부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이렇게 입법행위 유지청구권이라고 해서 제2 나오고 있는데요. 입법 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적 측면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요건적 측면에서 입법행위 유지 청구권, 입법하다는 말이 어디에서 평가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사의 행위가 그죠? 자, 법령이나 또는 정관에 위반을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입법행위 유지 청구권이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회사의 회복 불가의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 발생.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입법행위 청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체는 감사 또는 자, 발행주식 총수, 그죠? 발총이죠. 자,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자, 이 경우에 이사에 대해서 그러한 입법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청구하는 그 권리를 우리가 입법 행위 유지 청구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적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목적 범위 내적인 것만 이렇게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입법 유지 청구권 할 수 있느냐? 뭐 꼭 그런 건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 범위 내외 또는 대내, 대외 행위를 불문하고 자, 이사의 행위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법률 행위에 한하는 건가? 법률 행위여야 법령 정관에 위반했기 때문에 입법행위 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법률행위나 법률이 규정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준법률행위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효과가 나오고 의사표시 그대로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규정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최고 통지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또 법률행위랑 좀 약간 구별되는 사실행위 이렇게 영역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사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법률행위여도 괜찮고 준법률행위여도 괜찮고 사실행위여도 괜찮고 자, 입법행위 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요건으로 회복 불가한 손해 발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법상식. 다시 말하면 법상식이 사회 통념이죠. 사회 통념으로 판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법률적 회복이 불가능한 이것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괜찮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나 시간이 또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도 자, 이 경우에 회복 불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나오는데 자, 주체는 감사 또는 그죠? 자, 발총,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뭐 소수주권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제 우리 뒤에 가게 되면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선택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둘 수는 없어요. 감사를 두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돼야 되고 위원회가 돼 있다면 감사는 뭐 위원회가 없다면 감사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라고 한다면 감사위원회가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겠죠. 뭐 감사가 아니라 자, 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도 100분의 1에 포함되는 겁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만 100분의 1 이상 입법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당사자 측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은 누구냐? 이사가 되겠죠. 대상은 이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뭐 소송이나 소송 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소송으로 요 이사에게 행위했다, 소로 행위했다, 소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소외적으로. 소송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요 이사가 그 업무를 입법한 행위를 계속 수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사에 대해서는 가처분, 직무정지 가처분을 좀 걸어놓고 행위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효과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법행위 청구권의 요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런 이 100분의 1 발총 100분의 1을 소수주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소수주주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유지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사가 유지청구권이죠. 입법 유지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죠. 지금 이거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입법행위 청구권 행사했다라고 해서 이사가 여기에 반드시 수능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수능을 하면 괜찮죠. 근데 이 수능을 했다. 이사가 수능을 한 거죠. 입법행위 청구권에 협조해서 그들이 행동한 거죠. 그죠? 수능을 했다라고 해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이사에게. 그 이사의 지금 이 감사나 소수주권의 입법행위가 유지 청구가 그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사가 그대로 수능했다. 책임 면책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능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자, 그래서 수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이사가 수능을 했을 때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하면 또 여기서 별도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 이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사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자, 유지청구에 응했다라고 했을 때죠. 유지청구를 거절했다. 유지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면 수능할 의무가 없다는 건 거절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거절했다. 그러면 거절했다고 또 이사가 모든 게 당연히 적법한 행위가 아닌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거절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의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사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의무집행 관여자의 책임을 살펴보았고, 이제 자본 충실 책임, 그죠? 자, 그리고 입법행위 유지청구권 여기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